중개보수 및 실비 부분 들어갑니다. 자, 중개보수 부분. 자, 중개보수, 의의는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발생은 언제 발생한다? 예.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 아니고 중개계약이에요. 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에 발생된다. 자, 이때 중개계약 시 보수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자, 개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상인이라고 했죠? 상인으로서 당연히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팔아줘 알았다고 접수할 때 요때 보수에 대한 약정을 안 해도 당연히 보수 청구권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구권 행사, 즉 지급 시기를 보죠. 기본적 조건이 행사 조건이 뭐예요? 기본적 조건으로서는 일단은 중개계약 체결돼 있어도 중개가 완성된다. 중개 완성이 행사의 기본 요건이죠. 중개 완성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헷갈리죠?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이죠. 잔금 지불을 하는 게 뭐였었어요? 네, 거래 완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일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거래계약이 어떻게 돼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급 시기는 청구권 행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급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돼. 자, 약정이 있다면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놔야 돼요.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잔금 지불 시점이라고 그랬죠? 잔금 시점. 그래서 지금은 약정 없으면 이제 잔금 지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청구권 소멸되는 부분 있어. 소멸은 어떻게 된다? 누구의 고의과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 뭐가 됐을 때? 무효취소가 됐을 때. 자, 일단은 소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다?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 다음에 또 해제가 됐을 때. 자, 거래계약이 무효체됐는데 뭐 때문에 무효체됐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은 무효체됐습니다. 자, 요때 보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체됐으면 일단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고의과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청구권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싹 빼고 보는 거죠.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됐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거 갖고 따지는 거죠. 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OX. 자,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없다도 마찬가지로 자, X라 그랬죠. 둘 다 X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자, 이 둘 다 X가 된 이유, 경우의 수를 따지라 그랬죠. 자,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됐을 때 보수 받을 수 있다, 틀리다. 왜냐? 고의과실이라면 받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받을 수 없다. 이것도 틀리죠. 고의과실 아니라면 받을 수 있죠. 이게 시험 문제에 한 2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억을 해놓으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 그 판례를 보면, 판례 잠깐 볼까요? 자, 거기 주요 판례 보면, 자, 중개보수 청구권 매매가 개업공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맹점이죠? 일반 중개계약의 맹점. 자, 일반 중개계약 형태에서는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사는 뭘 주는 거예요? 보수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내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여러분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관심이 있으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경기도 화성에서 이 문제가 또 화성이 좀 문제가 많네요. 경기도 화성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구끼리 이 문제가 있었냐면 개업공개사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공장을 갖다가 중개를 해주는데 이 공장 중개를 옆에서 어떻게 한다? 옆에서 누가 뺏었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나중에 그 소송 들어간 거 보니까 소송에서 보수가 몇 억이지? 10몇 억이었나? 13억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수만. 중개 보수만. 그 정도니까 아마 꽤 큰 단위에 아마 보수가 아마 됐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13억인가 1억 3천인가 13억인가 그래요. 이거 좀 법정으로 다 청구된 것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지금 그 정도 기억밖에 안 나는데 숫자는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냐면 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을이라는 개업공개사 처음에 밑작업은 누가 다 했어요? 갑이 다 했습니다. 갑이 다 했는데 나중에 을이 어떻게 한다? 뒤에 끼어나가죠. 들어와서 얘가 물건을 싹 뺏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예요.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개업공개사가 그 화성 쪽에서 공장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업공개사 있는데, 꽤 이쁘답니다. 꽤 이쁘대요. 제가, 거기서는 꽤 유명하더만요, 이게. 그 물건 잘 뺏기로 유명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중에서도 꼭 보면 사이에 가가지고 물건 가운데 싹 가로채고 하는 걸로다가는 화성 땅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마 꽤 액수가 된 모양이에요. 청구되는 보면. 근데 어쨌든 얘가 가운데 싹 껴가지고 물건을 싹 뺏어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열받죠. 열받으니까 얘 쫓아와가지고 뭐하냐. 야, 내 물건 제가 지금 밑작업 다 했는데 네가 와서 뺏으면 어떠냐. 난 돈 좀 줘. 그래요. 얘 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얘가 얘를 죽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징역 10몇 년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삽자루를 갖고 왔대요, 또. 이 트렁크에다가. 그래가지고 미리 범죄를 공모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형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발적으로 했다면 형이 좀 많이 감형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사람 죽이면요. 무조건 뭐라고 우기냐면 우발적으로 했다고 우기거든요. 무조건 우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경찰조사 들어가죠? 조사 들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 내가 한 1년 전부터 2년 죽이고 싶었다. 이런 생각 나왔다면 끝입니다. 그건 벌써 범죄는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 우발적으로다가 해줘야 돼요. 근데 삽자루가 발견되는 바람에 우발적인 개념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여자가 결국은 물건을 잘 뺏는 이게 일반 중개에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개로 가시면서 제발 이 사람은 좀 되지 마세요. 화성땅에서는 되게 유명하답니다. 물건 뺏어가지고 작업 다 해놓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 액수가 거의 뭡니까? 몇십억 대짜리 이런 거는 보수를 좀 많이 받아요. 얘가 이제 아마 밑작업하면서 보수를 꽤 아마 조건을 했나 봐요. 근데 얘가 그거보다 훨씬 똑 떨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액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얘가 이제 중개보수를 이제 5억 받기로 했다. 그런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한 2억 정도만. 2억이나 3억 정도. 야, 얘 보수 너무 많이 받는다. 제가 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얘가 중간에 다 뺏어먹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것도 당사자들도 또 고스란히 데리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공장 매도인과 매수인 여기서 작업한 거 결국은 계약은 어디서 한 거예요? 작업은 여기서 하고 나중에 계약은 여기서 체결한 이런 상황이 되는. 근데 이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자, 중개보수. 자, 이게 이 갑이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 내가 작업 다 데리고 온 사람이 참 착각했다 제가.
제가 잠깐 얘기하다 착각했는데,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자, 이 A와 B가 여기에서 만약에 당사자끼리, 이제 얘가 소개시켰는데 당사자끼리 거래했죠. 이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데리고 여기서 거래됐죠. 그럼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성사 노력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얘는 어떻게 한다? 얘한테만 보수 주면 되죠? 얘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막 소송도 제기하고 막 그랬나 봐요. 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도 패소되고 얘한테도 돈 못 받고 얘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죽을 짓 하면 죽을 짓 했죠? 네, 죽을 짓 했습니다 이게. 네. 너무 더 심하면 또 그렇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그 49페이지 보면 그 내용. 자, 중개보수 청구권은 자, 개업등에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개업등재사가 중개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자, 그 두 번째도 판례 비슷한 판례인데요. 자, 거기에서 그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개업공개사는 중개 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대 중개보수 상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중개 의뢰를 했다가 중개를 철회한 거예요. 중개 막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중개계약을 빼버린 거죠. 그럼 네가 빼지 않았으면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었는데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네가 빼버렸으니까 너 중개보수 줘 이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일단 어쨌든 거래가 성사돼야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요일 부분 보죠. 중개보수는 자,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 오피스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는 주택은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 주택은 자, 국토교통부령. 자, 국토교통부령이 점으로 해서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자, 일단 주택은요,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부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고, 이때 이 국토교통부령이 매매와 그 다음에 또 교환, 그 다음에 또 임대차가 틀려지죠. 임대차 틀려집니다. 자, 매매 교환은 어떻게 된다? 1천분의 9. 자, 1천분의 9고요. 임대차는요, 1천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고, 나머지는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은 그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주택 부분이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1 이상이라면 뭘 적용한다?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택은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고요. 자, 주택은 뭐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부속 토지까지가 포함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면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 그랬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매매교환 1천분의고 임대차 1천분의 8. 나머지는 시도조례. 조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죠? 그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이때 시도조례입니다. 여기 시군구조례 OX. 네, 틀립니다. 자,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 자, 2분의 1 초과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주택 외의 대상물 있었죠? 주택 외의 대상물. 자, 주택 외의 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법인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협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법인에서 협의해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령이란 국토교통부령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어떻게 된다? 예, 1천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주택은요, 매매, 교환과 임대차가 분리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주택 외의 대상물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거 있죠. 자,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요율, 중개보수요율에 대해서 어디다 명시하고 요율표에 명시하라 그랬죠.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초과 수수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그랬죠. 자,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요율에 대해서 요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체크를 하시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과 주택 외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보면 특히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랑 정보면서 어디로 정한다? 시도재료고요. 이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랑 정보면서 어떻게 한다? 협의. 이건 시도재료 하면 틀리겠죠. 자, 그다음에 자, 국토교통부 정하는 범위가 여기는 매매교환 1.5분의 9, 임대차 1.5분의 8. 이게 분리가 돼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 합쳐져 있죠.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요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예, 주택 외에만 적용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 부분이 있다. 자,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여기는요. 자, 조건이 있었죠? 오피스텔의 조건. 일단은 전용 면적 얼마였죠? 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시 부엌 있어야지만 되죠.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또 욕실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돼 줘야지만 됩니다. 자,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 화장실, 욕실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래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매매교환은 어떻게 된다? 1,000분의 5, 1,000분의 5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1,000분의 1,000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자, 이 범위 내에서 받는다 그랬죠. 자,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자, 면적 2하고 부엌, 화장실, 욕실, 주거용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렇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주거용 오피스텔. 자, 이 조건인 경우, 자,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OX.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OX. 틀립니다. 자, 이 조건일 때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 조건은요. 자, 요거는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자, 어떻게 한다? 매매기한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8, 1,000분의 4. 요렇게 일단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요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거를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요. 요 조건이 아니라면 뭘 정한다? 주택 외로다가 넘어갔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중개보수 산정. 자, 매매는 뭐 거래가격에다가 중개보수 요율하면 되어 있고요. 자, 교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환은 고액의 물건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고액의 물건을 중심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월세가 있는, 자, 원룸 임대차는 보증금에다 하면 되니까,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 월세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일단 합니다. 5천만 원 어떻게 된다면 미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문구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이란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5천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5천만 원까지는 곱하기 100이고요.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한다? 곱하기 70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 전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 거래 가격은 기납입된 금액에 뭐 하는 거다? 프리미엄이라 그랬죠? 자, 기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까지 포함한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요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일 나오죠? 동일 중개대상으로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이때는 매매 보수만을 적용한다. 동일. 시험 문제, 굿잘 나오는 겁니다.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여기에, 주택이 있으면 A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한테 주택을 어떻게 한다? 매매한다 그랬죠? 매매함과 동시에 다시 어떻게 돼요? B와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만 받아라? 매매만 받고 임대차 받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초과 수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실비 부분 들어갔죠. 실비는 두 가지가 있었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계약금 등의 예치비용.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예,
권리 관계 확인이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금 예치 비용은요. 예, 취득 의뢰인. 자, 그러면 중개보수는 이건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 받는 거죠. 계산해서 쌍방으로 받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실비는 일방으로 받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고,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요? 권리 취득 의뢰인. 자, 제가 그 받는 이유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 왜 권리 취득 의뢰인이 받는다 그랬어요? 계약금 등 계약금 예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다? 매수, 임차 등 취득 의뢰인 제도죠. 자, 그래서 얘한테 받는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왜 얘한테 받느냐? 자, 개업공개사 없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합니다. 그럼 확인해서 설명을 누가 줘야 돼요? 매도인 측에서 해줘야죠. 그걸 누가 대신해서 준다?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얘한테 받는다. 그래서 1번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례로, 자, 실비는요. 나머지는, 자, 청구법인은 시도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자, 시도조례를 정하는 게 실비와, 그 다음에 주택 중개보수율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실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요 두 가지는, 시도조례를 정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사무소 소재지와 대상물 소재지가 틀립니다. 사무소와 대상물 소재지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례를 적용한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자, 제가 분사무소에 대해서 행정 업무는 다 주된 사무소라고 그랬죠? 그러나 중개보수 요구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표 걸려져 있죠? 그 요율표가 그 지역 거 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뭘로 나간다?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 들어가죠. 자, 공인중개사 협회 보면 협회 성격과 설립 목적 이거 나오네요. 협회 성격. 자, 협회는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비영리 뭐라 그랬죠? 사단법입니다. 자,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뭘 준용한다 그랬어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자,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끔씩 재단법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인가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예,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또 임의설립주의라고 그랬죠?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의가입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입도 어떻게 돼요? 자유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개의 협회가 설립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설립 목적라고 보면, 자, 공인중개사는 있습니다. 자, 그 자질양상 품위유지와 자질양상 품위유지 목적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법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을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목적 어떻게 되죠? 목적 자질 향상과 품위유지, 그 다음에 또 중개와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설립 요건 뭐죠? 자, 협회가 설립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되죠. 자, 발기인 몇 명? 발기인은 몇 명? 자, 개업공개사죠? 회원 300명입니다. 거기는 회원 300명이니까 일단 이것은 300명은 바로 누굴 얘기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개업공개사 300명 이상, 개업중개사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자,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예요? 자, 정관을 작성해서 한다. 서명 날인하죠. 자, 서명 날인. 자, 300명에서 모여서 정관청에서 서명 날인합니다. 자, 그러면 서명 날인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창립 총회를 보내죠. 창립 총회는 회원 전원, 자, 총회는요, 회원 전원이 모인 하나의 회입니다. 자, 창립 총회를 여는데, 창립 총회는 몇 명 이상? 네, 600명 이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회원이니까 개업공개사였죠? 자, 회원 600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얼마?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 해가지고 몇 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네, 600명 이상이 모여주면 되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정관을 뭐 한다? 정관을 의결하죠. 자, 정관 작성은 어디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정관 작성이라고 대답이 나오길래, 자, 정관 작성은 어디서 한다? 발기니 하죠. 정관 의결은 어디서 한다? 예, 하는 일. 자, 숫자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관 작성은 발기니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찬미처에서는 뭘 한다? 정관을 의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찬미처의 의결을 거쳐서 설립,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면 이제 인가가 나죠. 자, 여기에서 허가가 아닌 뭐예요? 인가죠. 허가가 아닌 인가다.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인가는 기속적이라고 그랬죠? 허가는 재량적이고요. 자, 그래서, 자, 허가라고 해가지고 시험장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인가를 받는다. 인가 받았다고 해서 협회가 성립되는 건 아니죠. 법인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예, 등기자. 주된 사무소에다가 뭐 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그랬죠. 자, 주된 사무소에 뭐 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 구분해 놓으면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절차, 숫자, 하는 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놔두고요. 제가 절차도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다 기억을 일단 해놓은 게 좋습니다. 자, 발기는 몇 명 이상이에요? 300명 이상. 얘네들이 하는 일,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내려놨죠. 자, 그러면 창립처에는 몇 명? 600명 이상이죠. 근데 600명에서 서울에서는 얼마? 100, 광역시도에서는 20이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100, 광역시도 20을 발기인에다 집어넣으면 틀려요. 자,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 창립 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창립초는 뭐 하는 거? 정관을 의결을 하죠.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하면 자, 주된 사무소는 지금은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죠. 강원도 여다 주된 사무소인데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 의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주된 사무소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설립과 관련된 부분. 자, 이제 설립 절차를 한번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을 한번 봐야죠. 조직은 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죠.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의 정. 자,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를 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면 틀리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부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지부는 어디다가? 시도죠. 지부는 특별시광역시도 시도의 지부를, 그 다음에 시군구의 뭐를? 예, 지회를. 그러니까 자, 강원도 지부, 원주시 지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부 설치한 때 어디다 신고? 시도지사에 신고하고요. 지회 설치한 때 어디다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랬죠. 자, 설치한 때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때 지금 뭡니까? 한때니까 후죠. 자, 설치한 때 신고한다. 설치한 때 며칠 이내 신고해요? 네, 없죠. 자, 날짜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설치한 때 뭐 7일 이내 신고한다. 설치한 때 10일 이내 신고한다. 날짜 들어가면 틀려요. 제가 날짜 없는 거 하나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날짜 들어가면 틀립니다. 라고 했던 거 하나 더 있었어요. 첫 번째 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이제 벌써 4주째죠. 4주째니까 기억이 다 까먹을 때가 됐죠.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 자격증 아니에요. 공직에서 시험제에 대해서 합격자 공고. 그거 하면 날짜 없다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 있었죠. 합격자 공고. 자, 시험 시행 기간에 저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 일을 공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합격자가 결정된 데 5일 이내 공고한다, 10일 이내 공고 틀립니다. 자, 그 날짜 없다는 거, 그것도 조심하시고, 여기도 날짜 없어요. 날짜 들어가면 틀려요.
자, 뭐 지체 없이 즉시 뭐 다 틀립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설치한 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있죠. 최고의결권이 뭐가 있다? 총회. 총회는 지금 현재 중개사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사단법의 규정을 따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총회 의결 내용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죠.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회의 업무 보죠. 고유 업무가 있는데요. 고유 업무 품위 유지라는 뭐 있죠? 자, 중개적 연구에서 나오는 업무라든가 지도기 연수, 그 다음에 윤리안정제에서 실천하는 업무 있고요. 정보 제공하는 업무, 정보 제공하는 업무로서 협회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공제가 아니라 공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라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 공제사업 업무 보죠. 자, 이제 공제는 고유 업무라고 그랬죠.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고유 업무이다. 자, 그러면 공제사업 목적 있죠? 목적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고유 업무다. 그 다음에 또 상호 부조라 그랬죠. 회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비영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고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사업 범위로서는 공제기금을 조성. 일단 기금 조성이 나야죠. 돈 끌어마야죠. 끌어맞다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럼 공제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 외에도 공제규정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제규정.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기 전이죠. 공제규정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하고요. 이런 공제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자, 공제사업 하고자 할 때 승인받고요. 공제규정 제정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공제규정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어떻게 공제사업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제 내용, 공제금, 공제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공제계약 내용에 보면 자, 공제 책임, 그 다음에 또 공제금, 공제료 이런 거 쭉 있죠. 이때 공제료는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54페이지. 자, 맨 밑에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금액으로 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회계 기준 있죠.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처리하라 그랬죠.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 회계는 두 개라고 그랬죠. 일반 회계와 공제회계 둘로 나눠져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공제사업을 둘로 어떻게 나눈다?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해서 기금별 목적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는 뭐와 뭘로 나눈다?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이때 책임준비금 적립하라 그랬죠. 책임준비금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의 수입액이 얼마예요? 100분의 10 이상. 자,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OX. 틀리죠? 100분의 10 이상. 뭐예요? 공제료 수입액이죠. 공제료, 자, 수입액이 100분의 10입니다. 공제료 지급액이 아니에요. 공제료 지급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거 협회 총수입이 아닙니다.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운영실적 공시하라고 그랬죠? 운영실적은 어떻게 한다?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자,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공시하라고 그랬죠? 어디다가 일간신문 또는 협회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라고 그랬죠? 자, 이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시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자, 다시 한번 운영실적 공시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3개월. 개월수 기억하고요. 이거 어디다가? 일간신문 및 협회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간신문 또는입니다. 일간신문 및이 아니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일간신문을 하든지 협회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요.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500만 원 같아요. 자, 공시사항을 보면 결산성 요약 대처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또 공제로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있죠.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는 부분을 보면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 감독.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둔다? 목적. 두는 목적이 뭐예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뭐예요? 심의하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집행을 뭐 한다? 감독.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랬어요. 자,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19명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다가 두는 거? 어디다 두는 거? 협회. 국토교통부에 둔다. OX? 틀립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지금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둔다. 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이런 것들 구분해 놓으시고요. 이게 문구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예, 19명. 자, 여기에 몇 명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7명 이상 19명이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7명 이상. 밑에 한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뭐와 자꾸 제가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에 위원회 하나 배웠어요.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와 이게 비교가 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 둘 수 있다 그랬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7명 이상 11명. 11명이죠? 11명이네. 이렇게 되죠? 자, 몇 명 이상이 이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몇 명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19명이네 이렇게 돼요. 자, 몇 명 이상이 들어가면 일단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위원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자, 몇 급 이상 소속 공무원 없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몇 급 이상 있었어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렇죠. 4급이었죠. 예. 참 헷갈리죠, 이거? 이것저것 이게 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4급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나? 공무원 이렇게 됩니다. 소속 공무원 지명하는 사람 1명. 그다음에 협회 회장 있죠. 협회 회장. 그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자, 특히 B와 C 협회 회장 및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둘 다 묶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전체 위원수의 얼마?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랬죠. 그 밑에 박스에 있죠? 회장과 협회이사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을 한다. 자, 지금 여기에서 협회 회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틀립니다. 그 밑에 알아두기 부분을 보세요. 위원회 제한 알아두기 부분에서 보면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이렇게 되죠? 여기 협회 회장이 빠지고 그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을 한다. 이 문장 틀리죠? 자, 이 문장 틀리다는 거. 왜 틀려요? 회장이 어떻게 돼요? 포함되죠? 해주면 되죠? 자,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받아서 위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죠. 임기간 몇 년이에요? 2년이죠. 1년에서 뭐하다? 연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그랬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 제도가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그때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했을 겁니다만. 자, 그러면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그랬고요. 자, 회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적위원, 요게 작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제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심의상 의결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 정책심의위원회 똑같죠? 자, 다시 한번.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OX? 예, 틀립니다. 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뭐하고? 개의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그 다음에 사무차리기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는데 간사서기는 공정을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작성해서 다음 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원다. 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거 외에는요.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있고 그 외의 것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금융감독원 검사 있죠. 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요청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 누구의 요청이 있을 때? 예, 자, 금융감독원장은요, 협회 공제사업을 검사할 수 있는데, 그냥 직권으로 검사 못하죠? 누구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국토교통장관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있죠? 자, 그 다음, 누가 개선명령 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일단은 개선명령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집예장애 변경명령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집예장, 집행 방법, 예탁 기관, 장부 가격의 변경, 명령할 수 있고요. 자, 집예장애 변경 명령. 자, 일단 집행 방법, 예탁 기관, 장부 가격의 변경 명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서는 조심하라 그랬죠? 자, 불적이라고 했죠? 불건전한 자세는 뭐예요? 적립금 보유. 그 다음에 가손이라고 그랬죠? 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뭐예요? 손실 처리. 자, 요거, 밖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의 적립금 보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그 외에도 입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 명령 국토교통장관이 할 수 있고요. 이거 개선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예, 500만 원 과태료. 자, 개선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건전성 유지하라 그랬죠? 협회는 공제 지급 능력과 경영 건전성 확보에 의해서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라. 이때 재무건전성 기준은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자, 다시 한번 재무건전성 유지할 사항은 뭐가 있다?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자, 말 바꿉니다. 자본의 건전, 자산의 적정.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때 재무건전성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고 그랬죠?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 기준에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자,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을 유지할 것. OX 틀리죠? 100분의 100 이상자가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그 외에도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자,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기준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나눈 비율.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답이 틀려지죠? 자,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이런 문구 변화들 항상 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기준. 자, 국토교통장관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있죠? 자, 국토교통장관은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반해가지고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때 징계임 요구하거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자, 공제규정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선 명령 이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재무건전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징계임 요구사안이 뭐였다? 징계임 요구사안이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개선 명령 이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재무건전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징계 요구, 시정명령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 과태료가 되죠. 자, 그러면 협회 수탁 업무는 이미 답한 거죠. 교육 업무하고 그다음에 또 시험 업무 있고요. 자, 지도 감독 있었죠. 지도 감독. 자, 이때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가 누구였었어요? 국정이었죠. 협회 감독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자, 지부 지회까지도 감독권자라고 했고요. 지도 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협회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럴 때 사무소 출입할 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내보이다. 이때 증표는 뭐라 했죠? 공무원증과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때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다시 한번 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협회에서 몇 개 나왔었어요? 4개 나왔습니다. 4개. 4개. 500만 원 과태료. 자,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순서를 보면 뭐 했었죠? 운영실적 공시. 운영실적 공시 위반 뭐가 된다? 500만 원 과태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계산명령 위반 500만 원 과태료였죠.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500만 원 과태료가 몇 개 있었다? 4개. 운영실적 공시 위반. 운영실적 공시 위반. 두 번째는요? 계산명령 위반. 세 번째는요?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이렇게 4가지. 자, 그러면 공제사업할 때 공제규정 제정에서 승인받으라 그랬죠. 자, 이거 공제규정 위반하면요? 공제규정 위반했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 아니죠. 자, 과태료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개선명령사항입니다. 개선명령사항이지 뭐가 아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건너뛰는데 책임준비금 적립하라 그랬죠? 이거 잠깐만 아까 중간에 공제 관련 부분에서 책임준비금 적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용도로 자 책임준비금은 얼마? 100분의 10 이상. 요거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받아야 했죠. 제가 요건 아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장이 승인받으라 했죠. 근데 국장의 승인 안 받고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요거 위반시도 없어요. 책임준비금 승인 없이 사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 채워넣어라. 개선명령 사항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또 재무건전성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이제 요거 위반시 없습니다. 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번에 대한 징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만 했을 뿐이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무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들 3가지를 좀 조심해서 일단 500만 원 과태료부터 보겠습니다. 500 과태료가 뭐뭐 있었죠? 운영실적 공시 위반, 그 다음에 또 자 개선명령 위반,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이죠. 자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닌 거 뭐가 있었다? 공제규정 위반, 공제규정 책임준비금 승인받지 않고 전용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재무건전성 유지 위반,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자, 좀 쉬었다가 지도감독 부분 들어갑니다.